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사회복사로 일하고 있는 홍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황교진 국장님하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2017년부터 제가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최근에 또 이제 치매와 관련된 전문 기사로 또 디멘시아 뉴스에 황교진 국장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소통하고 있게 됐고 또 제가 책을 쓰게 된 것도 사실 국장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쓰게 돼서 저한테는 평생에 책을 하나 쓰고 싶다라는 생각만 늘 갖고 있었는데 귀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치매 트렌드 2016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관련된 이제 내년의 키워드로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그리고 또 앞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치매 머니 그리고 사회적 고립 그리고 치매 친화 사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는 이거보다 이제 뭐 병도인지 장애라든지 아니면 초록이 치매 일자리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치료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거는 또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 세 가지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따가 저희 송영신 변호사님께서는 좀 더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저는 그냥 현장의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매 머니는 최근에 이제 신탁이랑 후견이랑 그 다음에 이거를 합쳐서 통합적인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물적 치료나 비약물적인 치료 그리고 돌봄을 아예 거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매 검사와 진단을 거부하시는 분들인데요. 특히 이제 이 첫 번째로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두 번째로 치매 검사와 진단을 거부하는 이런 사례가 최근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이런 거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모든 치매 환자분들이 돌봄이 필요한 건 아니기는 하지만은 사회활동도 충분히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권리보장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거부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후견인 선임 부분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가족들이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잃어버리는 등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는 상담 중에 하나는 치매 당사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대신 아들이나 딸이나 뭐 가족들이 처분하면 안 되는지 이런 문의도 많이 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치매 검사와 진단을 거부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당사자가 거부하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진행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후견 청구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방치돼 있다가 문제가 생긴 이후 부랴부랴 치매 검사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게 다시 1번과 같은 사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치매가 있게 되면은 요즘에 이런 일도 많아요.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했더니 상담을 받았더니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같은 경우는 후견인을 선임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주택연금은 가구 단위로 되기 때문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또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대신해서 의사결정 지원해야 되는 후견인을 또 선임해야 된다 해갖고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불필요하게 후견제도에 대해서 좀 안내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사자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거나 전세 놓기 위해서 후견인 선임해야 되고 이런 은행에서도 당사자의 예금 인출을 거부하고 후견인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후견 이런 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후견제도에 대해서 인터넷에 네이버만 검색을 해봐도 다 법률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고 그분들 전화하면 결국에 이제 상담료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후견제도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직은 없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지원센터라는 것들이 이제 그 중액기관으로 지방자치마다 있어가지고 한국에도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 후견제도 특히 이제 뭐 권리보장 차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치매에 대비해서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후견 상담센터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첫 번째로 치매 머니 이슈를 좀 건드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에 이제 문제가 없을 때는 사전에 돌봄 계획과 신탁 설계를 통해서 미래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아직 이 신탁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자산가 중심으로 세팅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직은 그렇게 세심하게 설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신탁이 이용률은 많이 낮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통해서 자산가 혹은 이제 중산 그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좀 편하게 신탁 설계를 사전에 돌봄 설계랑 신탁을 할 필요성이 결국에는 치매 머니를 좀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치매 머니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고립 계약가족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도 조례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있으면은 좀 전화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뭐냐면은 어떤 어르신이 혼자서 이렇게 좀 돌아다닌다. 아파트에서 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 같다. 저 윗집 아저씨가, 저 옆집 아줌마가, 할머니가 이런 사람들이 좀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개입하는 것이 좀 원활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개입하는 뭔가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상속인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좀 친족분들을 일단 찾아보시라라고 안내는 드리지만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사회적 고립 같은 경우는 치매 위험성을 50%까지 증가시킨다는 WHO 사회연결위원회 발표도 있기도 했었고, 란셋 위원회 이렇게 영어라서 란셋 렌시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치매 유발 위험 요인 여러 가지 중에서 치매 위험성의 높은 것 중에 저 사회적 고립이 무려 5%를 차지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외로움과 우울,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치매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뉴스들도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같이 드렸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고립 그리고 혼자 사시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뉴스 기사나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뭐 동네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타임뱅크처럼 내가 봉사한 시간만큼 나중에 내가 봉사한 시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돌봄 서비스를 그분에게 제공을 한 만큼 나중에 그거를 내가 돌봄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좀 가치를 전환시켜주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오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는 이제 보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병원에 수면 내시경만 하러 가더라도 보호자 어디 있어요? 보호자 사인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노인부부 가정들이 많이 있게 되면서 저희 현장에서도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데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하면은 저기서 신체가 굉장히 불편한 할아버지께서나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내 보호자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부부 세대에서는 저희들이 좀 보호자라는 측면은 사실 좀 젊고 조금 더 이런 이해도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또 책임까지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포괄적으로 보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보호자라는 논의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번 연도 2025년 초에 1인 가구 지정돌봄 관계 등록제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직 정식으로 도입된 사업은 아니고, 지정돌봄 관계 등록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신원보증 서비스처럼 이제 신원보증을 해줄 수 있는 시설에 입소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갈 때만 하더라도 찾는 그런 보호자 개념을 좀 더 문화로서 혹은 제도로서 도입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지정돌봄 관계 등록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면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신뢰하는 타인을 지정돌봄 관계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법적 가족이 아닌 비혈연 관계에서도 해당 개인에 대해서 돌봄 제공자이자 법적인 보호자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후견제도랑은 좀 다른데, 후견제도는 굉장히 권한과 책임을 부여되고 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권한을 준 만큼 그 다음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요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탁계약에서 향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신탁은 근데 재산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신상보호 혹은 이제 보호자 개념의 지정돌봄 관계인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최근에서야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필요한 게 병원 그리고 시설 입소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대신에 아직 지정돌봄 관계 등록제를 통해서 그분에게 어떤 보상 체계가 이루어진 거나 이런 내용은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논의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요거는 이제 후견제도나 생활돌봄관계인의 제도랑은 좀 다른 측면에서 정말 이국가의 공동체 혹은 지원가 개념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크게 보면은 일본의 시민 후견인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좀 다른 점은 후견인은 법정 관계인 등록이라고 하면 이건 법적 계약은 아닌 말 그대로 계약에 따른 보호자, 돌봄 관계인 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도 같이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치매 친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돌봄 전문가의 필요성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치매와 관련된 늘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치매로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치매로 진단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단계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매로 인한 권리 보장, 특히 이제 신상보호나 제일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거는 돈. 부모님이 돈을 자꾸 써요. 이게 좀 말이 그렇기는 한데, 이제 부모님의 돈은 내 돈이다 이런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자꾸 형제 자매들한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기억도 못 하는데 이거를 돈을 못 빌려주게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들도 사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에 부동산의 처분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게 생전에 좀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전 생전 돌봄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한 신탁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몸에 건강에 걱정이 있으면은 명의를 찾아가고, 만약에 내가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이제 좀 유명한 변호사를 또 찾아가고 하실 텐데, 문제는 이런 치매와 같은 돌봄은 도대체 누구에게 돌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도대체 누가 전문가인지, 의사 선생님은 자꾸 약 주고 3개월 있다가 보자고 하는데 그럼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인지, 아니면 가족이 계속 돌보니까 가족이 전문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야지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전문가로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주는지, 이런 치매와 관련된 돌봄에 관한 전문가를 우리는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치매가 있어도 괜찮기 위해서라는 이제 타이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치매와 관련된 전문 기관과 그리고 치매 친화 사회가 있었을 때 우리는 치매가 있어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진심을 가진 돌봄 코디네이터 양성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만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치매 사업 트렌드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특히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저 경도인지장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뭐 기술 융합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내년 3월에 시작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비공식 자원이라고 하는 이웃 공동체, 자원봉사 공동체, 이런 것들, 그리고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가 당장 이제 내년에 시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그 외 치매 사업 트렌드로 같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황교진 국장님의 저서의 초고령 사회 사람들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치매를 품는 사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 당사자가 역할을 맡고 시민이 이를 함께하는 구조 속에서 비로소 치매와 공존하는 사회가 가능하다. 한국도 이제 기념식과 표창을 넘어 치매 환자가 존엄과 자존감을 지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초고령 사회 한국이 반드시 선택해야 할 길이다 라고 초고령 사회 사람들에서 나온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